네, 지금까지 플라톤의 그 사상적 배경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그 국간 대화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거기 도입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처음에 그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 노인과 우연히 만나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케팔로스 노인의 아들에게 그 논의가 상속이 된 후에 그 논의를 돌다 못한 이제 소피스틱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승리를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논쟁에서의 승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크라테스를 그 물음의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어떤 것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 곧 그것 자체를 물었던 사람으로 소개를 했었죠. 지금까지 트라시마코스와 논쟁했던 것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올바름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훌륭한 건가 훌륭하지 않은 건가, 올바른 게 좋은가 올바르지 못한 게 좋은가, 이런 그 현상적인 논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국가 이전의 그 초기 대화편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 중기 대화편부터는 이제는 소크라테스의 그림자보다는 플라톤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등장인물은 소크라테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논의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글라오콘과 아데이만토스가 등장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올바른 자체,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도록 도와주시지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트라시마코스는 논의에서 빠지면서 글라오콘과 아데이만토스가 가상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가상의 인물로 등장을 해서 소크라테스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국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아니고 주로 국가에서 표현된 플라톤의 정치 사상과 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 국가를 소개를 하면서 국가에는 플라톤의 다양한 사상들이 다 녹아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사상들이 후대의 서양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정치와 교육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사회, 종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상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정치 사상과 종교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했죠? 케팔로스 노인하고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개인의 올바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의 올바름.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혹시 그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 한글을 배우셨죠? 요즘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떼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는 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한글을 배우는데, 그때 어떻게 배웠죠? 이따만한 이런 노트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글씨를 배울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조그만 글씨를 읽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글씨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큰 글씨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런 글씨 우리가 쉽게 이런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올바름을 이 작은 글씨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올바른 삶을 알기 위해서 이것보다 좀 큰 글씨를 살펴보자. 이게 뭐라고요? 나라의 올바름, 공동체의 올바름.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 때 올바른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그것을 유기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면 개인의 올바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인용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올바름은 한 사람의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다고 아마도 우리는 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올바름은 한결 큰 것에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있을 것이며 또 알아내기도 더 쉬울 것이다. 자네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먼저 나라들에 있어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자라. 그런 다음에 한결 작은 형태의 것에 있어서 한결 큰 것과 유사성을 검토하면서 역시 각 개인에서의 올바름을 마찬가지로 검토해보도록 하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올바름을 작은 글씨에 비유하고 나라의 올바름을 큰 글씨에 비유해서 큰 글씨인 나라의 올바름을 먼저 탐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폴리스가, 공동체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처음에 그거를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맹자의 하필 완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근대 철학자,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홉스의 사회 계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홉스도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각 개인들의 합의된 것이 바로 자신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 것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홉스도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처음에 나라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라는 것을 추론을 통해서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일세. 곧 나라는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한 가지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겐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동반자나 협력자들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이 생활 공동체에다 우리가 나라, 곧 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우리 각자는 서로가 그다지 닮지를 않았고 각기의 성향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게 태어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향에 있어서 다르게 태어났다. 그래 성향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 적게 해야 돼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름이 돼야 돼 있어서입니다. 요 지금 인용한 요 부분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후에 올바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됐고 우리 모두는 성향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그러면 자기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자기 성향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진 기원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맹자가 진상하고 논쟁을 했죠. 농가의 어떤 이론을 주장했던 진상이 등문공이 훌륭하다고 해서 와보니까 그는 농사도 짓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허행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도 만든다. 그렇지 않다. 농사를 지어서 바꾼다. 그러면 옷도 만든다. 그렇지 않다. 밥그릇을 만든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물며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어찌 농사와 같이 하겠느냐라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각자가 성향에 따라서 맡은 일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분업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아담 스미스가 북부론에서 얘기했던 그 분업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랍의 특징이 그 중국은 아무리 뭐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다 하지만 나라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섬 하나 있잖아요. 섬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그 중국도 내륙이 있고 바다 연안이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또 사막이 있고 하지만은 그 자체 안에서 어떤 산물이 거의 대부분 그 나라 안에서 조달이 돼요. 근데 그 고대 희락은 다릅니다. 산간 지역에 풀릴 수가 있고, 해안가에 풀릴 수가 있고, 그렇죠? 내륙이 있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기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역의 필요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농부가 필요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목수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화공도 필요하고,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기 위한 무역상이 필요하고, 또 거래된 것을 각각의 이렇게 순환을 시킬, 물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소매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도 필요하고, 등등등등 이러한 필요한 일꾼들을 나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폴리스 또는 나라 또는 공동체, 이를 소크라테스는 이런 나라가 참된 나라이고 건강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미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일부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성향에 맞는 일을 맡아서 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 애초에 나라가 설립될 때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시의 아테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 시대에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건강한 나라가 타락하게 됐는지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사치에 놓습니다. 사치가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인용한 문구를 살펴볼게요. 제가 인용한 건 뭐냐면 사기에 있는 송미자세가에서 인용을 했어요. 기자는 주왕의 친척이다. 주왕은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후군의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왕이 처음에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기자가 한탄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상아 젓가락을 사용하면 반드시 옥으로 된 잔을 쓸 것이다. 옥잔을 쓰면 반드시 먼 곳에 진귀하고 귀한 물건들을 그에게 몰골 공유할 것이다. 수레와 말, 궁실의 사치가 이것으로부터 점점 시작될 것인지 나라는 풍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자는 은나라를 떠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사기에 인용되어 있는데 또 그 소학에도 똑같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의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일화입니다. 그 내용 이해가 되시죠? 현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품 백을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비싸. 그럼 그거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추리닝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사야 되겠죠. 그럼 신발을 아무거나 신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좋은 걸 사야 되겠죠.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경차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분식집에 갈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은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죠? 사치에 대해서 그만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욕망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하루 3끼 이상 먹으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무리 진짜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경고했던 그 노자의 글귀도 있죠. 허기심 실기고 약기지 감기고에 대한 해석도 이제 허기심,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한되지 않는 욕망을 비유하는 얘기였고, 실기복은 뭐죠? 필요에 의한 욕망을 채워라 라는 것으로 한번 예전에 노자를 보면서 해석을 했었죠. 자, 그럼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치에 의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치에 의해 건강하고 참된 나라가 호사스럽고 병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필요에 의한 직업, 필요에 의한 역할, 필요에 의해서 성향에 따라서
이 일을 얘기한 것이 농부, 목공, 대장장이, 무역상, 소매상, 임금노동자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든 나라에서 대접받는 직업을 예를 들었어요. 네? 사냥꾼, 시인, 음송인, 배우, 합창 가무단원, 연출가, 소품 제작자, 가복. 가복은 뭐냐면 그 귀족의 어린 아이들을 학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노예. 노예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학원에 데려다 주는.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돌보는 그런 사람이죠. 유모, 보모, 시녀, 이발사, 요리사, 의사. 이런 곳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한 역할을 맡는 그런 직업은 지금 현대에서 지금 각광받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천대받는 직업인가요? 각광받지 않죠. 필요에 의한 역할. 농부, 목공수, 대장장이 지금 우리 각광받고 있나요? 아니죠. 병든 나라의 직업이 각광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필요에 의한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그렇죠? 무언가 이동하고, 물류를 일으키고, 실질적인.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병든 나라의 직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죠? 사치에 가까운 것들. 무언가 우리가 의존하게 만드는 것들. 물론 이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큰 맥락 속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크라테스의 가상의 실험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각 나라들이 사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안에 있는 재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뺏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전쟁의 기원이에요. 만약에 각 나라들이 필요에 의한 나라라고 한다면, 건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대등한 나라들끼리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 또는 교역 또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러한 교환 관계에 의해서도 사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라크 전쟁,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치고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미국은 뭐죠? 그 이라크 민중들을 독재자에게 교환하기 위한 인권에 위한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은 뭐였죠? 석유를 뺏기 위한 전쟁이라는 공정한 사실이죠.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전쟁의 기원이다.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뭐였어요?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백성을, 노동력을 빼앗고 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죠. 자, 어쨌든지 간에 전쟁의 기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쟁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플라톤이 태어나서 한 5살 때인가요? 그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전쟁 한가운데서 대부분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의 청춘을. 그 얘기는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전쟁 자체는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결과는 더욱더 끔찍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을 했을 때는 가장 손해를 적게 하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엄청나게 나라에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크라테스는 수호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수호자는 우리가 맹자의 정치 사상에서 살펴봤던 치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필요에 의한 나라는 각자의 성향에 따른 일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단 나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수호자인데 그럼 그 수호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수호자의 성향을 혈통 좋은 개에 비유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무슨 뭐 반려견 해가지고 집안에서 키우고 개 사료 주고 미용실 다니고 이런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안을 외부의 어떤 침입부터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런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그럼 이 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용맹해야 돼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가가지고 혓바닥을 내밀고 꼬리를 흔들면 안 되겠죠. 또는 누군가가 자기의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을 해코지했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과 용맹하게 싸워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맹함. 근데 주인의 친구가 왔는데도 막 짖어. 네? 주인의 그 가족이나 자식에게 해코지를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일단 수호자의 성향, 곧 혈통 좋은 개에 비유된 수호자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용맹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공자를 설명할 때 공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 스스로를 호학인이라고 얘기했죠? 이 호학이 바로 수호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소크라테스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지식이 아니라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우방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헷갈리지 않아요, 요즘은? 미국이 과연 우리 우방인지? 그렇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우리의 관계. 또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적성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은 중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중공. 중공.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국과의 교역량은 미국을 넘어서는 걸로 제가 좀 들었고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연날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교환 관계를 이룬다면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본은 우리의 친구인가요? 저도 애매하죠? 애매하죠? 한미 동맹, 한일 동맹, 미일 동맹 이 삼각축이 현재 이 동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군사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 친구로 여기는지 헷갈립니다. 친구인가 적인가?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우리의 친구의 적이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겪고 지금도 많이 통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기, 불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미워하는 적으로 살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합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평화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적과 친구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외교에 관련된 나라 간의 어떤 동맹과 적과 친구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실제 우리가 친구는 어떻고, 실제 가족은 어떻고, 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원수 같던 사람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다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적과 친구는 이미 적과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적과 친구라는 문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도 엄청난 분량이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적이고 누구는 친구다. 이런 사람이 적이고 이런 사람이 친구다라는 것을 사전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과 친구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진 상황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만이 바로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호자의 성향은 일단 용맹함과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올바른 나라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나라의 성향에는 지혜, 용기, 절제, 그 다음에 올바른. 지혜, 용기, 절제가 올바른 나라의 성향들이에요. 자, 이거는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아니면 무지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지혜로운. 그렇죠. 논증이 필요가 없죠. 그럼 용기 있는 자들이 모인 나라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당연히 용기 있는 거예요. 낭비하는 어떤 집단보다는 절제하는 집단들이 강하고 올바른 나라이겠죠. 이것은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 맹자의 성선을 얘기를 하면서 인도 신화를 얘기했었죠. 인도 신화가 가지고 있는 전제, 이 세계는 무엇이 갖추고 있다고요? 코끼리와 거북이가 갖추고 있다는 거.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올바른 나라는 지혜, 용기, 절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일단은 소크라테스의 코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혜가 무엇이고 용기가 무엇이고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인용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나라라는 건 올바른 나라겠죠.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이고 또한 올바를 것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해요.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나라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첫째 것은 지혜인 것 같으니 이 나라가 지혜로운 건 분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분별은 일종의 알민 것이 분명하여 사람들이 분별 있게 되는 것은 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에 의해서라는 게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알이라는 것은 대부분 분별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지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쓰거든요. 너와 나를 가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를 가르고, 백인과 흑인을 가르고, 부자와 빈자를 가르고, 이러한 분별지 자체에서 불교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모든 알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저의 성별이 뭐죠?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건 뭐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건 뭐죠? 미국인이 아니에요. 일본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고 알 자체는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분별한 바탕 속에서 같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남자이고 여자가 아니긴 하지만 나는 또한 여자와 같이 인간이다라는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지만 또 하나의 세계인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이런 공통점을 배제한 그러한 분별체를 이제 불교에서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암 자체는 분별하는 아닙니다. 자, 여러 지식 중에서 이 나라의 부분적인 것 중에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수기 결정해 주게 될 그런 지식. 그건 나라의 수호설이고 그 기준 통치자들에게 있다네. 대부분의 암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의 알미죠. 네. 그 다음에 책상을 만드는 건 다 알미입니다.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필요에 의한 역할이든 어떤 사치에 의한 역할이든 각 직업들에 관련된 건 다 알미입니다. 근데 그 암들은 뭐지? 다 부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농사에 관련된 알미를 가지고 있고, 어부들은 바다와 고기에 대한 알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호자에게, 통치자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적인 알미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된 알미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최소 집단과 부류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 지도자와 통치자 집단의 지식에 의해서 있어요. 수호자는 맹자의 예화가 비유하면 노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치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수호자가 아닌 그러한 피통치자는 노역자이고 치어자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역자에 해당되는 사람, 피통치자들은 각각의 성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업에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들고, 각각 성향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적인 성향들은 지금 현재 플라톤에게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관련된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수호자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수호자와 피통치자는 이렇게 다른 알을 가지고 있는데, 수호자는 전체적인 알을 가지고 있고 피통치자는 부분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되게 가져야 될 알이 있어요. 뭐냐면 수호술은 첫째, 수호술은 부분적인 알이 아니고 나라 전체와 관련된 기술이다.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는 수호술을 가진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수호자와 피통치자가 공통되게 가져야 되는 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벌어진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어떤 집단 행동들이 있죠. 그 행동들을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의술도 또 하나의 부분적인 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부분적인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실제 의사 집단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의 편익을 위해서는 의술이 아닌 통치술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술의 관점 속에서 마치 이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감론 일각이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입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를 소개를 하면서 라테스라는 대화편에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때는 소크라테스는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용기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용기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 부류에게 필요한 성향입니다. 조금 아까 지혜는 통치자, 수호자에게 필요한 성향이고, 용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자, 이들을 소크라테스는 보조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는 이렇게 군인으로 복무할 자들, 전쟁을 치를 자들이 필요한 성향인데, 이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일종의 보전이라는 겁니다. 약간 좀 우리가 용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좀 다르죠? 무엇을 보존하는 것인가? 법에 따른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것들인지, 이와 관련해서 생기게 된 소신의 보존이 있어요. 판단의 보존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언제나 보존한다고 하면 고통에 처하여서도, 즐거움에 처하여서도, 그리고 욕망에 처하여서도, 공포에 처하여서도 이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보존하여 짐을 의미하네요. 만약에 이걸 요즘의 언어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파괴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 그러니까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 이웃과 가족과 이 마을, 이 지역이 질서가 붕괴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눈에 보이는 질서가 붕괴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붕괴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용기가 되겠죠. 소크라테스가 지금 용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우리가 그 맹자의 윤리를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형식입니다. 어떤 것이 용기라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한신의 예를 들어보면요. 아마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기에 나온 내용인데, 한신은 나중에 유방을 도와서 유방이 누구죠?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대장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신은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보공을 항상 간직하고 다녔대요. 자기 뜻을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동네 불량배들이 그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칼만 갖고 다니지 칼을 뽑지도 못하는 놈이구나라는 식으로 비웃었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칼을 뽑아서 나를 베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거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신은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면서 치욕을 감수했다. 그때 작은 용기를 보이지 않고 그 치욕을 감수하고 나중에 대장군이 되어서 큰 뜻을 이뤘다라는 것이 이 일화입니다. 근데 한신이 나중에 대장군이 됐습니까? 그때 일화가 유명해진 것이죠. 곧 그때 한신의 행동이, 가랑이를 기어간 행동이 용기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죠? 나중에.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평가되는 것이죠. 원래 이런 모든 어떤 가치, 윤리, 덕은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법에 보존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법에 따른 교육을 통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법은 누가 만들죠? 지혜의 속성을 가진 통치자들이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용기는 지혜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된 것에 대해서 한번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용기는 복종할 것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일종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혼에 있어서는 한결 나은 부분이 있고 한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이야기인데 플라톤의 어떤 이론 중에서 영혼 삼분설이라고 그 후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인간의 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 그리고 여기 이제 나라, 폴리스의 어떤 각각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나라는 큰 글씨, 개인은 작은 글씨라고 얘기했죠. 유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혼에는 이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튀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요거 기계라는 것은 격정 이런 건데 한번 이렇게 욱하는 그런 거예요. 열받아. 뭐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 굳이 비유를 하면은 수호지심에 의한 부당한 것을 봤을 때 욱하는 이런 거. 나머지가 욕구.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라는 수호자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자,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공자의 언어로 얘기하면 소인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혼에 있어가지고 한결 나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혜?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결 못한 부분이 바로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할 때 한결 나은 부분이 지혜가 한결 못한 부분 욕구를 제압하는 이것이 절제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욕구와 쾌락이 아니라 지성과 바른 판단에 의한 헤아림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는 어떤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억누르고 금욕하고 이런 거를 절제로 해당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이 혼에 있어서의 절제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나라는 어떻죠? 소수의 공정한 사람들이 다수의 미천한 사람들의 욕구를 제압한다. 소수의 공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호자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절제를 일종의 화성에 비유를 합니다. 자, 합창을 하게 되면 그 합창 단원들을 누가 이끌죠? 지휘자가 이끕니다. 그 지휘자가 여기 수호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지휘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전체가, 합창단 전체가 조화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합창 단원들도 실제 어떻게 해야 합창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지 자체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각각의 개성이 있는 목소리들을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할 때 합창이 됩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테너 아무가한테 돈을 먹어.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두각시키고 합창에서 두각내게 막 그렇게 지휘를 한다면 이거는 과연 이것은 조화로운 그런 절제 있는 합창단이라고 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절제는 일종의 질서이고 또 질서는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질서와 조화는 언제? 똑같은 사람만 모였을 때는 질서와 조화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체들이 모였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소크라테스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의 질서와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지혜, 용기,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름이겠죠. 몇 가지 인용을 볼게요. 세 부류인 이들 사이에 참견이나 상호 교환은 이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임에 따라서 무엇보다 또한 악행이라 불러 진단한 것이다. 자, 일단 이거 보죠. 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영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책상에 앉혀놓고 상호 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 그런 사람들을 밖에 내보내가지고 영업을 따오라고 한다든가. 그럼 그런 회사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다못해 한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익을 위한 조직이나 어떤 집단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역할을 맡겨야 됩니다. 하물며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 수호자로서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일에 눈이 밝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수호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안 신기하죠? 얼마 전에 그런 적 있었죠? 모든 마치 아파트 값을 올려주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 것처럼 했던 사람이 국민들이 자기 어떤 사적 욕망을 투여해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선출했었죠. 안 망하기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돈벌이 하는 부류와 보조하는 부류, 그리고 수호하는 부류, 이들 각각이 나라에 있어서 저마다 제 일을 할 때의 이 자신에게 맞는 자기 일을 함이 앞의 것과는 반대로 올바름이고 또한 이것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하네. 자, 영혼 3분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혼 3분설과 관련돼가지고 나라에 있어서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들 안에서도 각각의 성향에 따른 부류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성향들 자체의 부분은
이 폴리스 전체가 어떤 정치를 띄어야 되는 것에 논의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호자로서의 성향과 이거를 나라를 방위하는 군인으로서의 용맹의 성향과 그 나머지 성향을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성향들이 자기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올바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올바른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어디에 혼의 인도를 따라야 될까요?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죠? 욕구.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욕구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을 아주 난폭한 사자,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간다는 그런 비유를 해요. 지혜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마치 마부가 말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는 좀 그 창의력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따른 어떤 리더십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이 됐어요. 원래의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뭐죠? 처음에 우리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죠?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 논의라고 뭘 얘기했죠? 올바르게 사는 건 무엇인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데 한 개인에 있어의 올바름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좀 더 큰 것을 살펴보자. 나라의 올바름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적어도 그 소크라테스가 무엇이 올바른 나라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죠? 지혜, 용기, 절제. 그러니까 올바른 나라의 성향인데 이 자체를 하나 올바르게 얘기한다면 나라에서는 세 부류의 성향들이 있는데 수호자의 성향을 가진 자가 실제 통치를 맡아야 하고 그들의 인도에 따라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나라이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영혼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지혜와 기계와 욕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인도에 따른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